자, 112쪽에 보면 이제 정규 분포 문제 중에서 최대 최소를 만족시키는 값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엊그제 했던 정규 분포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면 정규 분포는 어떻게 표현했었지, 얘들아? 어떤 문자로 표현했죠, 정규 분포? 보셨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n 해가지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이게 정규 분포였고, 이 정규 분포는 뭐 그냥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마주치게 되는 분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함수 자체가 되게 복잡한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뭐 했었죠? 뭘로 바꿨죠,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뭐라 그래?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죠?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구간마다 넓이를 다 구해놨다 그랬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었죠, 그지? 그 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했고,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이걸 뭐라 그래? 무슨 화? 표준화. 표준화 시킬 때는 식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어떤 식이었지? 시그마분의 x-m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넓이를 구하고 그 넓이를 확률로 생각했었죠. 그쵸? 요게 정규 분포 문제였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필수예제 20번을 보면은 320명을 뽑는 입사시험에 2000명이 응시를 했어요. 어서 와. 그러면 결국은 2000명 중에 320명만 합격하는 거니까 시험 봐가지고 제일 잘 본 애들 320명만 합격을 시킨다. 그죠? 그랬을 때 그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뭘 구하는 거야? 커트라인을 구하는 거죠. 그죠? 몇 점까지 합격했느냐?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2000명의 시험 점수가 아마도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이 2000명의 점수들이 쭉 분포되어 있을 텐데 이 중에 제일 잘 본 320명,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쪽에 있는 320명, 얘네들만 지금 합격을 한 거예요. 얘네들만 합격을 했으니까 그때 합격자를 가르는 이 기준이 되는 점수, 요 점수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요 점수를 뭐 K라고 해볼게요. K점 넘으면 합격이다. 그런데 2000명 중에 320명이라는 건 우리가 확률로 따지면 얼마죠? 1000분의 160인 거니까 100분의 16, 0.16이죠. 그죠? 0.16. 그래서 합격된 친구들은 전체를 1로 봤을 때 상위 0.16에 해당되는 애들만 합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률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규 분포가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게 x에 대한 정규 분포라고 하면 x가 k보다 클 확률이, 뭐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요게 지금 주의야. 얼마란 얘기야? 모르겠으면 패스해. 누구한테 패스할까? 0점 얼마야? 아니 K가 X가 K보다 클 확률. 그러면 저 색칠된 영역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얼마요? 0.16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K를 이제 Z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K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요 식에 의해서 K가 표준화 되니까 K 빼기 450 나누기 75 이렇게 표준화 됐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얘는 0.1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지점이
이 지점이 자 표준정규분포에서 요 K가 지금 표준화된 지점이잖아요. 그죠? 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지점이 요 지점인데 요거 이상의 넓이를 구해도 똑같이 0.1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얘를 사용하는 거죠.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다. 그러면 1보다 큰 쪽의 넓이가 0.16인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얘가 딱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1이 되면 되죠. 그죠? 얘가 1이 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영역의 넓이가 0.16인 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K는 52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의 커트라인은 525점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넘어가 볼게요. 174쪽으로 가볼게요. 174쪽, 175쪽으로 가볼게요. 5쪽. 175쪽에 정규분포는 이제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 161번을 한번 봅시다. 161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혜빈이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혜빈아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요. 이건 뭘 알려주는 조건일까? 딱 보면은 이거 뭘 알려주는 거네? 머릿속에 상상해봐. 정규분포 이렇게 있어. 64하고 56이 64가 좀 크니까 이쪽에 있을 거고 56이 좀 작으니까 이쪽에 있겠지. 근데 64보다 큰 확률이랑 5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아. 그 얘기는 결국은 64하고 56하고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64하고 56이 이 평균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 상태를 이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내면 되는 거야? 평균을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치? 평균이 몇 점이구나? 60점이구나. 그렇죠. 평균은 60점. 앞에도 이런 문제 있었죠. 정규분포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그래서 가 조건을 보면서 평균이 60점이구나 이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갑자기 뭘 알려주냐면 제곱의 평균을 알려줘요. 그죠? 제곱의 평균. 여러분 제곱의 평균 등장하는 건 어느 부분에서야? 분산 구할 때 등장하잖아. 그쵸? 자, 분산 Vx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는데 우리 평균을 M이라고도 쓰니까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봐봐. 자, 지금 제곱의 평균이 3616이라 그랬고 M 값을 좀 전에 가조건에서 찾았거든. 60이라고. 그럼 3616에서 3600을 빼는 거니까 뭐예요? 16이네. 분산이 16이야. 자, 기주야. 이제 프린트 나왔겠다. 다 가져와. 나온 거 다 가져와.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규 분포가 60, 분산이 16이니까 4제곱이라고 쓸게요. 4제곱. 요런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규 분포 나왔으니까 이제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68이면은 x가 68보다 작거나 같다. 표준화 시키면은 68을 표준화시키면 68 마이너스 60 나누기 4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z가 2 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약간 특이하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표가 값을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m 플러스 1.5 시그마, 뭐 m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알려줬잖아. 그치? 생각해보면 m이 60이고요. 시그마가 4니까 이 값은 지금 얼마냐면 66을 말하는 거죠. 그쵸? 맞죠? m과 시그마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60에다가 8 더한 거니까 얘가 지금 68을 말하는 거지. 68, 그치? 그러므로 이 0.477이가 얘에 해당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굳이 표준화를 시키지 않아도 이쪽에 있는 값들을 구해버리면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68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고? 그럼 우리는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이 0.477에다가 얼마를 합쳐주면 되나? 이용준 얼마를 합쳐주면 되나? 뭐라고요? 너 일로 와. 아까웠잖아. 왜 지금 안 그런다? 아니 집중 안 했는데 진짜 안 닦으려고 그런 거야. 그럼 맞춰봐. 자, 여기다 얼마를 더 해야 될까? 못 맞추면 앞으로 오기. 맞아. 그쵸. 자, 지금 여기 딱 평균이 60이고요. 우리가 찾은 68이 여기인데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중이니까 여기뿐 아니라 이쪽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쪽도 다 들어가는 거.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표에서 알려준 거는 이만큼의 넓이가 요게 지금 0.477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우리는 반대쪽 절반 0.5까지 합쳐서 답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977이가 되겠네. 977이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63번 문제 갈게요. 163번. 자, 163번 문제를 보니까 요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학생 A의 성적은 오른쪽 표와 같다. A의 성적을 학급 전체 성적과 비교할 때 세 과목 중에 A가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 받아보면 나오는 뭐예요? 표준 점수 구하는 겁니다. 표준 점수. 그죠? 내 성적이 전체적인 분포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지?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 정규 분포가 세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세 가지 정규 분포가 있는데 국어 정규 분포에서는 A 성적이 65점이고 영어 정규 분포에서는 82점, 수학에서는 75점이야. 이랬을 때 단순히 영어 점수가 제일 높다고 영어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지? 전체 평균과 분포를 보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각각 다 다른 정규 분포인데 얘네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싹 다 뭘로 통일해? 표준 정규 분포로 통일해. 그럼 되겠죠? 전부 다 표준화를 시켜봤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 얘가 어디에 오는지를 보면 그러면 어느 과목이 제일 잘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얘 성적이 65점이잖아요. 그럼 이 65점이라는 성적을 표준화 시켜주세요. 표준화 시켜. 65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13분의 15가 되죠. 그죠? 13분의 15. 그러니까 이거 표준 정규 분포에다가 찍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0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13분의 15면은 1보다 좀 더 크겠지? 뭐 여기쯤에 13분의 15가 있고 이게 지금 얘의 국어 성적을 표준화 시킨 위치인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영어도 표준화 시켜줘. 영어 혜지야, 영어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82 빼기 64 나누기 17이지. 몇이지? 17분의 얼마? 17분의 18이죠. 17분의 18. 이거는 국어보다 조금 어때요?
조금 작죠, 그죠? 조금 작아.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영어 성적이 사실은 국어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여기가 17분의 18이고 여기가 지금 영어 성적에 표준화 시킨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국어를 더 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이 75점이야.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75에서 62를 빼고 그걸 14로 나눈 거니까 14분의 13이네. 이건 앞에 두 숫자보다 어때요? 더 작지, 그지? 그래서 수학을 제일 못했네. 여기가 지금 수학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수학이라서 결국은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은 국어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식을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수능 보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끊는 거야. 상위 4% 1등급 어서 와. 뭐 끊는 거예요. 그죠? 내려갔어. 164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164번. 175쪽에 164번 풀어보세요. 정선이 체험 몇 도였나요? 6.8. 용준이 6.8. 승혁이는 6.3. 6.3. 성현이는 5.5.
자, 답 찾았나요? 유민이 풀었어? 몇 번? 아, 뭐 1번 아닌데? 어. 풀었어, 혜민이? 몇 번? 2번. 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이거는 정규 분포에다가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확률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가용을 이용했다라는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그 고객이 가까이 사는 고객일 확률은 이걸 물어본 거니까 지금 이거는 정규 분포 플러스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평균이 1740m고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자 그랬죠? 자, 1740, 500의 제곱.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가. 그런데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 그러니까 일단 여기 지금 2000이라는 기준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체 고객들 중에 과연 2000m, 그러니까 2km보다 가까이 사는 고객과 2km보다 멀리 사는 고객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생각해봐. 정규 분포가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1740이란 말이야. 그럼 2000이면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2000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2000보다 더 멀리 사는 고객이랑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과 2000보다 가까이 사는 고객, 여기에 사는 고객이 과연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인지를 이제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므로 먼저 할 일은 2000을 표준화시켜 보는 거죠. 2000을 표준화시키면 얼마인가? 2000을 표준화시키면 2000 빼기 1740을 500으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예요? 0.52 0.52 그지? 그러면 여기 0.5 있잖아. 맞죠? 그래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그럼 0.52까지의 넓이가 0.2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표준화를 시켜보니까 자 여기가 0이고 0.52 이쪽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쯤에 여기 0.52가 있어. 얘는 지금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랬을 때 0.52까지의 넓이 0부터 0.52까지 이 넓이가 지금 0.2라는 거예요. 여기가 0.2.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했던 거 있잖아. 이만큼 딱 자르면 이쪽 넓이가 얼마인 거야? 그치? 이쪽 넓이는 0.2랑 0.5를 합쳐가지고 여기가 0.7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인 거야? 0.3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마트에 오는 고객들 중에 2km를 기준으로 가까이 사는 고객이 70%, 멀리 사는 고객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 때 확률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랬죠?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가는 대답을 해줘야지. 확률로 계산하는 것보다 전체 인원 수를 뭐 1000명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랬잖아. 표를 그려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트에 오는 고객을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1000명. 그러면 1000명 중에서 자 가까이 사는 고객이 있고 멀리 사는 고객이 있을 텐데 이 가까이와 멀리의 기준은 2km입니다. 그죠? 2km. 그럼 2km보다 가까이 사는 고객이 아까 70%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1000명 중에 몇 명? 700명. 가까이 사는 고객이 700명. 멀리 사는 고객이 300명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그 뒤를 보는 거야. 네, 봐봐.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2000m 이상이면 멀리 사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 15%. 이 중에 15%? 15%는 뭐예요? 몇 명이죠? 300명 중에? 45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300명 중에서 45명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치? 이 300명 중에서. 자, 그 다음에 2000km 미만인 고객 중에서,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고객 중에서는 5%만이. 5%면은 몇 명이야? 35명이죠. 그죠? 이렇게 35명만이 지금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조건부 확률 구하는 거는 시군죽 먹기죠. 일단 내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선택한 거니까 몇 명 중에서야? 총 80명이죠. 그죠? 총 80명. 이 80명 중에서 2000m 미만,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은 80명 중에서 몇 명? 35명. 그쵸? 조건부 확률 나왔지. 80명 중에 35명. 그치? 그래서 16분의 7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치? 이렇게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한 가지 파트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파트를 엮어가지고 문제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죠. 네,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 가기 전에 딱 한 챕터가 남았는데 자, 여기 보면 176쪽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둘 다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야. 이항분포는 어떤 확률 분포의 대표였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였죠.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그런 걸 이산 확률 변수라 불렀잖아. 그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가 이항분포였고 얘는 우리가 B로 표현했었죠. B. B는 N, P 요거였지.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자, 그다음에 정규분포가 바로 이제 어제 한 요게 정규분포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였고 이건 연속 확률 변수였는데 요 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봐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뭐 여기 보면 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뭐 계산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항분포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계산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상황이면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구나 대충 감이 와요. 뭐 충분히 크다는 것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되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원래 이항분포는 그지? 원래 이항분포는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이항분포에서 평균 뭘로 구해? NP로 구하잖아. NP. 그치? 기억나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였고 이항분포의 분산은 뭐였죠? NPQ였잖아. 그게 그대로 온 거예요. 원래 정규분포는 요 자리가 평균이 와야 되는 자리니까 요 자리는 NP를 써주는 게 맞고 원래 요 자리는 분산이 와야 되는 자리니까 여기는 NPQ를 쓰는 게 맞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던 이항분포, 정규분포 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라는 거고요. 자, 실제 문제를 봐봐. 옆에 필수예제 21번을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를 따를 때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자, 뭐 이항분포 나와 있고 정규분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봅시다. 승혀가 지금 n이 6이고 p가 5분의 2니까
요때의 평균은 얼마야? 그렇죠. NP니까 240. 자, 그럼 준서가 분사는 얼마야? 방금 다 얘기했잖아. 분사는 NPQ라니까. N이 600, P가 5분의 2. 그럼 Q는 뭐야? 5분의 3. 그럼 이미 여기다가 NP 해놓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뭐만 곱하면 돼? 5분의 3만 곱하면 되죠. 얼마일까요? 144. 그러면 1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규분포.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 상태에서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죠? 누구냐? 희주야. 반갑다 희주야. 뭐 이렇게 뻐시럭뻐시럭 대니 희주야. 희주도 진짜. 자 봅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204 이제 요 정도 암산 되지 않나요? 그죠? 204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일까?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2로 나누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3부터 Z로 바뀌고 264면은 2겠네요. 2. 요렇게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요 놈과 요 놈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냐면 0.9759 이렇게 나온대요. 0.9759. 그 다음에 뭐 2번도 똑같은 거니까 그쵸? 이미 정규분포 구해놨으니까 뭐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바꿀 때는 NP와 NPQ를 이용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178쪽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항분포의 상황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어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가 될 확률이 0.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를 얘기해 준 거지. P가 0.6이야. 그런데 이런 약을 150명의 환자한테 투약했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은 뭐예요? 기주, 여기까지의 상황은 뭐예요? 그렇죠. 이항 분포의 상황이죠. 이항 분포. 자, B 150, 0.6, 5분의 3이라고 쓸게. 자, 이런 이항 분포의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99명 이상이 치유가 될 확률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정규 분포를 동원하지 않고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99명이 치료될 확률, 100명이 치료될 확률, 101명이 치료될 확률 이렇게 하고 150명이 치료될 확률까지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정규 분포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뭐 옆에 표 이런 게 없더라도.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얘를 그럼 정규 분포로 바꾸자. 자, 바꿔봅니다. 진원아 이거 정규 분포로 바꾸면 몇 콤마 몇이야? 90, 6이요? 여기다 5분의 2 곱하는 거 아닌가? 6제곱. 그죠? 90, 6제곱.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정규분포를 가지고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은 요거를 x라고 붙여주고 차근차근 하면 돼. 자, p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뭘 구하고 싶냐면 치료된 사람이 그러니까 x가 99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은 99가 표준화되면서 99가 얼마가 돼? 1.5가 되겠네요. 그죠? 1.5. 그죠?
그래서 결국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요걸 이용할 건데 이 0.4331을 0.5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0.5에서 얘를 빼면 된다. 빼니까 얼마예요? 0.0668 이렇게 된대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옆에 179쪽에 여기도 아주 그냥 좋은 문제가 있는데 179쪽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래? 167번.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 167번 문제 상황이 딱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쭉 연결된다면 우리가 통계 단원에 들어와서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167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네, 풀어봐. 자, 지금 딱 이거 딱 지금 둘로 갈려. 쉽게 탁탁탁 풀어서 답 나온 사람 또는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그죠? 이거는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어떤 그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인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각각의 항들을 보면 요거 하나만 딱 봐봐. 요거 하나만 딱 보면 이건 뭐죠? 어떤 카테고리야 얘는? 종류가 뭐야?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 그치? 독립시행.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행동을 100번 한 거예요. 그죠? 성공을 할 확률이 5분의 1인 그런 어떤 행동을 100번 한 거예요. 100번 했는데 그중에 몇 번 성공할 확률이야? 22번 성공할 확률이에요. 첫 번째 항이.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예요?
이거는 100번 했는데 23번 성공할 확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0까지 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독립시행이지만 이 독립시행의 상황이 여러 개가 같이 있을 때 전체 상황은 뭘로 보는 거죠? 100번을 했어. 성공률이 5분의 1인 행동을 100번 했어. 이거 뭐예요? 이항분포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은 독립시행이지만 얘 하나씩 보면은 독립시행이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은 뭐냐? 이건 이항분포예요. 그쵸? 이항분포. 이항분포 중에서도 B 100, 5분의 1인 이항분포인데 이 이항분포 상황에서 지금 X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금 옆에랑 마찬가지야. 이걸 가지고 이걸 하나씩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야 되겠구나.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겁니다. 정규분포로 바꾸면 n 하고 20,4제곱이 되나요? 그쵸? 이런 정규분포로 바꿔서 이 정규분포에서 x가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금방 풀리죠. 이거 찾는 건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면 그러면 못 푸는 문제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표준화 시켰을 때 z가 0.5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이 1915를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빼야 돼, 그죠? 그럼 얼마야? 3085가 답입니다. 0.3085.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69번. 오늘 개념 원리에서는 169번까지만 할게요. 169번. 풀어봐.
832점 받으려면 얘를 기준으로 표준을 시키는 아니지. 그건 점수의 뭐고 우리가 지금 몇 번을 성공했냐 횟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832점을 받으려면 몇 번 성공해야 되는 계산이에요. 최소 몇 번 해야 되는지. 최소 몇 번 성공해야 우리가 832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를 가지고 자, 얘도 처음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수가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하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항분포는 1600번 시도한 거잖아요. 그죠? 1600번. 근데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니까 이걸 정규분포로 바꾸면 320이 되고 그 다음에 16의 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정규분포는 잘 생각해보면 누구에 대한 정규분포냐? 얘를 x라고 했을 때 이 x가 뭐냐? 이 x가 지금 점수인가요? 이 x가 점수인가? 이건 점수가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의 x는 뭐냐면 1600번을 시도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뭐 어떤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10점을 얻는 그 횟수 있죠. 10점을 몇 번 얻었느냐. 그냥 이 10점을 얻는 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2점을 잃는 걸 실패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성공을 한 횟수가 x인 거예요. 그죠? 성공 횟수. 1600번 중에 몇 번을 성공했느냐 그 횟수가 x예요. 그러니까 이 x를 그대로 832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832점이라는 점수를 받으려면 몇 번을 성공해야 될까의 계산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옆에 설명에는 x랑 y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변수를 두 개 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공을 x번 했다라고 하면 실패는 몇 번인 거야? 1600 빼기 x번 아니에요? 그죠? 1600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10점 얻으니까 10x. 그 다음에 실패하면 2점 얻으니까 2점 잃으니까 마이너스 2에 1600 마이너스 x. 얘가 832점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죠. 그쵸? 굳이 연립방정식 가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x가 몇 나와요? 몇 번 성공해야 돼? 336번 성공해야 돼. 336번. 그러니까 이 832점이라는 이 점수는 336번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럼 우리는 336번 이상 성공하면 되겠죠. 그럼 점수가 이거 이상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요 정규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뭐냐면 x가 336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얼마 나와? 0.1587이 나오겠다. 근데 사실 뭐 눈치가 좀 있다면 이 마지막에 3413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답은 당연히 이거 아닌가? 그지? 832점 이상이 되려면은 어떤 일정한 횟수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걸 경계선으로 지금 알려준 게 0부터 1까지니까
1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표준화 시키면. 그러면 이거에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거 1587이겠죠. 그쵸? 그렇지만 또 우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숙제는 요 페이지까지 개념 원리는 179까지고 그다음에 RPM이 93까지입니다. 요게 숙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앞에 전범이 있습니다. 통계 전자로 전범이. 저번에 문제 준 건데. 자, 근데 여기에 이 프린트에 우리가 좀 먼저 다뤄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프린트에서 이렇게 한 장만 넘겨봐. 9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92번. 13쪽이라고 되어 있는. 아, 여러분 이거 나도 프린트 뽑다가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 어느 나라 말이게? 독일 말이지, 그치? 독일 말 같지? 독일 말 같이 생겼지? 이게 독일의 그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래요. 궁금해서 찾아봤어. 무슨 말인가? 명언이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니까. 명언 아니니? 딱 지금 상황에 맞는 말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칸트는. 자, 이게 다른 문제들은 보면 뒤에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풀다 모르는 게 있으면 뒤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 92, 93, 94 요 세 문제는 풀이가 없어. 그리고 쉽지가 않아. 그래서 92, 93, 94 먼저 한번 좀 볼게요. 92번을 먼저 볼게. 92번.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면에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적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정팔면체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생겼죠, 정팔면체.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한쪽 면에 1을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과연 이 행동이 경우의 수가 생기는 행동인가? 아닌가? 그리고 생긴다면 뭐 순열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조합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원순열로 봐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런 입체도형일 때 그런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한쪽 면에 1을 적는 행동 이거 경우의 수 따지나요? 안 따지죠. 왜? 어차피 8개 면 중에 한쪽 면에는 무조건 1이 써질 거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뭐 요 면에다가 예를 들어 1을 썼어. 요 면에다가 1을 썼으면 얘랑 마주보는 면이 있잖아요. 얘랑 마주보는 면. 얘랑 마주보는 저 뒤에 있는 저 빨간 면에다가는 자, 저 반대쪽 면에다가는 2, 3, 4, 5, 6, 7, 8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얼마 나오는 거야? 7 나오는 거죠. 7. 7. 그 다음에 1을 적은 면과 모서리를 공유하는 세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위아래로 보면 1 적혀 있는 면이 있고 1 반대쪽 면이 있는데 1하고 붙어 있는 면이 3개. 이 반대쪽 면과 붙어 있는 면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하고 붙어 있는 그 3개의 면 있죠. 그 3개의 면에 먼저 숫자를 쓸 거야. 그러면 지금 뭐 2, 3, 4, 5, 6, 7, 8 중에서 숫자 하나는 1 반대편에 적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뭐 편의상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한테 이제 남아있는 숫자가 6개인데 이 6개의 숫자 중에 1과 붙어있는 세면에다가 숫자를 쓸 거니까 먼저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어떻게 할까? 택해야 돼. 골라야 돼. 고르는 건 뭐죠? 조합이죠. 조합.
여기서 만약에 바로 이거를 그럼 선생님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순서대로 배열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자, 우리는 일단 3개의 숫자를 고른 다음에 그 3개의 숫자가 편의상 2, 3, 4라고 해봅시다. 자, 1과 붙어있는 3개의 면에 2, 3, 4를 칠할 거지. 2, 3, 4를 쓸 거지. 이 2, 3, 4를 쓰는 이 행동을 3팩으로 봐요, 안 봐요? 3팩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정팔면체니까.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팩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 2팩으로 봐야 돼.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6개의 숫자를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자, 배열을 할 때는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2팩이 들어가야 됩니다. 2팩. 그죠? 그래서 자, 2, 3, 4를 이제 1과 인접한 3개 면에다가 2, 3, 4 적었어. 그럼 이제 남은 숫자가 5, 6, 7 3개잖아. 5, 6, 7은 그럼 이제 밑에다 적겠죠. 이 밑에다가 5, 6, 7을 적는 것도 원순열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 이미 위에 숫자가 써 있으니까. 그쵸? 그 상태에서 밑에다가 칠하게 되면 이건 회전시키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위에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 숫자가 바뀌니까. 그지? 그래서 마지막 세 숫자를 칠하는 것은 원순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냥 3팩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얼마야? 계산해봐. 1660이에요? 1680? 네, 1680. 오케이. 1680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93번은요. 지금 92번과 조건이 똑같아요. 다만 정팔면체가 아니라 뭐야? 정 12면체로 바뀌었어. 정 12면체. 근데 여러분 정 12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정 12면체? 모르죠. 잘 상상 안 되죠. 그럼 또 네이버에 물어봐야지. 정 12면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느낌. 정오각형들이 자, 여기 정오각형 하나, 여기 정오각형 하나, 그 다음에 얘랑 붙어있는 정오각형이 몇 개 있을까? 5개 있겠죠. 면이 5개니까, 변이 5개니까 이렇게 5개 붙어있고 또 얘랑 붙어있는 게 5개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정팔면체랑 거의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다만 아까는 하나하나에 3개가 붙어있었다면 이번엔 하나하나에 5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구조만 살짝 변한 거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겠죠. 그지? 그럼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1을 칠한다. 1을 칠하는 거는 경우의 수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어딘가에는 1이 칠해져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건 1 반대편에 있는 숫자죠. 1 반대편. 1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 골라줘야지 이제. 11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그래서 1 반대편에 있는 숫자를 칠하는 게 11가지입니다. 그죠? 1 맞은편. 1 맞은편.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자, 편의상 그냥 1과 마주보고 있는 숫자를 1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2. 그지? 그러니까 위에 뚜껑엔 1이 써 있고 밑에 뚜껑엔 12가 써 있어. 그러면 1과 붙어 있는 면이 몇 개? 5개겠죠. 그죠? 1과 붙어 있는 면이 5개. 그럼 일단 남아 있는 10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해야 되지. 그럼 이건 뭐야? 10, 5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 1과 붙어 있는 5개의 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1과 붙어 있는 5개의 수를 선택해. 자, 선택을 했으면 그 5개의 수를 이제 1 옆에다가 배열해야 되죠. 근데 이 배열은 뭘로 생각해야 돼? 무슨 순열로 생각해? 원순열로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서 몇 팩이야? 4팩. 그치?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배열하는 겁니다. 요것들을 배열하는 건데 이 배열은 원순열로 생각한다.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바닥에 있는
12와 붙어있는 면들에다가 5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5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것은 원순열이 아니니까 5팩토리얼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나머지 5개를 배열. 계산하면 뭐 졸라 큰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지?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나는 답을 꼭 찾고 싶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94번은 어떨까요? 요것도 정 12면체인데 조건이 하나 생겼죠. 그죠? 조건이 하나 생겼어. 조건이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13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생겼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9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대신 이 조건을 92번 문제에 한번 써볼게. 자, 92번처럼 정 8면체에다가 내가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적는데 여기에 마주보는 수의 합이 9다. 이 조건을 추가시켜 볼게요. 이 조건을 추가시키면 당연히 답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지? 자, 이때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일단 1이 적힌 면이 있겠죠. 1에 적힌 면을 찾아. 그럼 아까는 1 반대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1 맞은편에 무조건 뭐니까? 8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7 이게 필요가 없어지죠. 자, 그럼 무조건 1이 적힌 면이 있고 8이 적힌 면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돼? 6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나? 6개라고요, 답이?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이 딱 붙게 되는 순간 숫자들이 전부 짝을 이루게 되죠. 1과 8이 세트가 되고 2와 7이 세트가 되고 3과 6이 세트가 되고 4와 5가 세트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에 1과 8을 칠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1과 인접하는 면 3개 있잖아요. 이 3개의 면에다가 숫자를 칠할 때 뭐 예를 들어 2하고 7이 이렇게 붙을 수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2가 여기 써지는 순간 7은 무조건 반대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것을 감안한다면 1과 붙어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골라서 칠해야 될까요? 자, 1과 붙어있는 3개의 숫자를 칠할 때 우리는 요 둘 중에 하나,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렇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뭐 6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이런 게 아니라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2의 세제곱만큼의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2의 세제곱만큼의 선택권이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 자 27 중에서는 2를 골랐고 36 중에서는 6을 골랐고 45 중에서는 4를 골랐어. 이렇게 골랐다면 그러면 2와 6과 4라는 이 세 개의 숫자를 이제 또 1 옆에 배열해야 되죠. 이 배열하는 거는 뭘까요? 원순열입니다. 그쵸? 원순열이니까 몇 팩이야? 2팩이죠. 그러면 이 배열이 끝나는 순간 자 여기 1이 있는데 자, 이쪽에다가 2를 배열하기로 했어. 자동으로 그러면 7은 여기 칠해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 여기다 6을 배열하기로 했어. 그럼 자동으로 3이 여기 되는 거고 여기다 4를 배열하면 자동으로 5가 칠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7, 3, 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한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치?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9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너무 슬픈 소식이 있는데
오늘까지 목표 여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네, 519293 전부 오늘은 본선만 하고 보내자고 하셔서 아쉽지만 오늘은 네, 휴가를 하도록 할게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가 아니지. 아까 내준 숙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준 프린트하고 이렇게가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니까 어차피 남은 거니까. 자, 그래서 아니 개념 강화하는 사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요거는 자 수학 보자. 수고했다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잘 가요. 수고했어요. 니네 이거 프린트 내가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다 해서? 야, 대단하구만.